네, 안녕하세요. 365일 오늘 치료 42독이죠. 암이랑의 김삼만입니다. 네, 365일 하는 거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왜 365일 하는지 암이 쉬지 않으니까. 암 환자분들은 두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그 치료들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뭐 수술이든 방사선 치료든 항암 치료든 요 치료를 특히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또 불편한 거 부작용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컨디션 관리, 루틴 요것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체중 조절하면서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치료 특히 항암이라 한다면 항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하다 보면 뭐 방사선이나 항암이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암이 원인일 수도 있고 치료 때문에 생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알 수는 없겠지만 불편한 것을 좀 구체적인 용어로 의료진에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얘기를 안 하면 모르거든요. 특히 주치의 선생님들 만나면 뭐 한 3분, 5분 내에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한두 마디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내 상태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저희 같이 암이랑 같이 암 환자들의 컨디션 관리해 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그래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통증을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통증 내가 너무 힘들어요. 10점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가 지금 3점 아파요? 2점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듣는 순간에 저희가 캐치해서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아파요 그러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거든.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7점 아픕니다. 그럼 저는 7점, 8점, 9점 되면 주사 치료를 하거나 뭔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한 5점 정도 되면은 무슨 약 알고 있으니까 먹는 약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갈 수가 있고 2, 3점 정도면 물리치료 하세요. 뭐 통증 관리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 페인 스크럼블이나 이런 거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그 점수에 따라서 또 그 추적해서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의료진과 소통할 때는 점수로서 이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먹는 거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항암하면 그러니까 소화기 계통은 특히 이제 식사를 잘 못할 수도 있고요. 항암하면 항암제 때문에 못 먹을 수 있어요. 근데 2주 간격일 수도 있고 항암이 3주 간격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주 간격이라면 한 첫 주는 잘 못 먹고 그 다음 주는 되게 먹어요. 드십니다. 어떤 분은 뭐 2주 내내 못 먹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항암 별거야 하면서 먹기도 하는데 그건 개인차가 있으니까 어찌됐거나 너무 못 먹으면 못 먹은 만큼 보충해 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 있고 뭐 조금 더 먹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있어요. 요거를 칼로리하고 기초 영양분이 있는데 요걸 먹잖아요. 먹으면 원래 먹어서 체중이 유지되는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걸 반밖에 못 먹어. 그럼 반 정도는 다른 걸로 보충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물로 먹는 것도 있고 정 안 되면 수액으로 마셔도 되니까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채워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시고 그 용량에 따라 너무 못 먹는데 또 보호자분들이 못 먹으면 안 된다고 그냥 소화도 안 되고 토하는 사람한테 계속 먹여요. 그건 더 고통이야, 더 힘들어 먹고서. 그럴 때는 안 먹고 수액을 맞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또 몇 번은 이제 암이랑의 방식이 있는데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칼로리도 중요하지만 뭐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미네랄하고 비타민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간에 챙겨서 이제 보충해 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양제든 뭐든 좀 정리해서 주치의나 또 주치의 선생님이 좀 바쁘시면 암이랑에 오셔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럴 수 있다. 건 거니까. 그래도 나 10개 먹을래요? 20개 먹을래요? 저 옛날에 30개, 40개 드시는 분들 있었어요. 많이 빼드렸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간 수치가 나빠졌는데 이게 항암제 때문에 그런 건지 면역 항암제에 또 그런 면역성 간염이 온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은 걸 먹어서 그런 건지 이게 또 대사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 몇 개 정도 부족한 거 위주로 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질문 드리면서 오늘 방사선 치료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 입자 치료 중에 양성자 치료와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질문이네요. 네, 방송 잘 봐가지고 우리 애청자신 것 같아. 그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암 환자가 맞아 이 질문이셨죠.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고압산소가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 자료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효과 보는 분도 있고요. 아닌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국제 기준에서는 권고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컨디션 때문에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도 된다는 주장이에요. 저는 해보고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마는 거지 뭐 해봤어요? 예, 그죠? 예. 암 환자가 기운이 없고 컨디션이 뜰 때 고압산소 도움이 될까요? 이게 질문이었는데 경우에 따라 이게 뭐 경우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고 모든 암 환자의 컨디션 저하는 일반적으로 쓰는 치료는 아니다. 네,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고압산소 기준에 현 기준에는 컨디션 조절을 하는 것을 들어있지는 않아요. 예. 하지만 권고에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좀 컨디션 좋게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고압산소 받고서 좀 피부가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 그런 수 있는데 하여튼 그건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컨디션 문제로 필요했을 때 얘기겠죠.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컨디션 떨어진 게 그냥 산소 부족이 아니라 다른 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빈혈에 의한 거면은 고압산소가 도움이 돼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들이면 또 아닐 수가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고압산소가 뭐냐? 너무 자주 얘기 드렸던 건데 평소보다 높은 압력이죠. 고압이니까. 그리고 100% 산소. 그 방식이 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압력도 여러 가지고 보통 일기압 하면은 우리가 해수면이 일기압이에요. 그래서 물 속으로 들어가면 기압이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거나 고도를 올리면 기압이 떨어져요. 다시 얘기해서 일기압이 해수면이고 물 속에 10m가 들어가면 1기압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2기압이 돼요. 그러니까 10m에 들어가면 2기압이다. 20m 들어가면 3기압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산소는 100%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밖에서 마스크 타입이 100% 정확한데 그렇지 않고 이제 밖으로 나왔다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뭐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 편한 것도 있는데 사실 치료 목적이라면 내쉬는 숨이 다시 안 들어오는 게 좋죠. 치료 목적이라면. 그리고 목적은 산소를 싣고 나르는 그 트럭이 있어요. 아주 우리 몸에 잘 만들어진 그게 그 헤모글로빈이라고 있어요.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얘가 굉장히 효율적인 산소 운반 기구예요. 근데 불행히도 암 환자들은 항암제를 하다 보면 항암제가 빨리 자라는 그런 세포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적혈구도 만드는 것도 좀 방해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분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빈혈이 오시는 분이 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적게 되고 산소 공급이 적게 되면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고압산소가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압력을 높여서 녹여서 보내는 거예요. 헤모글로빈은 트럭에 싣고 가는 거고 얘는 그냥 혈액 속에 녹아서 가는 거예요. 압력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손상된 조직에 산소 공급하고 상처 회복, 방사선 손상 조직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 상당히 많은 치료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거에는 지금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물속에 들어갔다 갑자기 올라오면은 감압병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심하면 사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잠수불 중에서. 근데 그럴 때 이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흔하지 않은데 과거에는 연탄을 뗐습니다. 그때 가스가 나오면 일산화탄소 중독. 최근에는 자살 목적의 일산화탄소 중독이 이제 고압산소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중심동맥 눈에 가는 게 막히면 실명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또 아주 조기에만 온다면 막을 수가 있고 뭐 청력에 대한 거 등등등 다양한 또 그리고 우리가 이식 수술 같은 거 하면 이식 세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산소 공급이 돼야지 회복이 되거든요. 그럴 때도 또 이제 성형외과 영역에서 이식 수술을 하는 후에도 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암적인 영역에서는 방사선 후유증에 있는 이게 의료보험 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사용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근거가 있는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 환자분들 이제 기운이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산소 먹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론적으로는 저산소 상태를 회복해 주니까 좋고 또 암이 특징이 저산소거든요. 그래서 저산소 상황을 개선해 주면 우리가 암에 이기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연구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막연한 그런 컨디션 저하 자체를 좋아준다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볼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암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 오는데 필요하다면 운동 가볍게, 그것도 운동도 너무 하면 안 돼요. 영양 섭취하고 명상하고 뭐 권고하는데 그러면 고압산소 치료가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렇진 않아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는 아직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항목이 중요한데 빈혈도 있지만 탈수, 감염, 통증, 수면장애, 영양 부족, 뭐 약물 등 때문에도 피로함이 올 수 있어요. 항암제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먼저 살펴야 되고요. 기운이 없다고 바로 고압산소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느냐? 방사치료 후유증, 그다음에 주로 방사치료 쪽이죠. 그래서 국소 조직 손상 회복 목적이 이제 현재까지는 더 많다. 그러면 컨디션 회복전 전혀 도움이 안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런 피로감이 올 수 있는 다른 원인들 찾아서 교정하면서 이런 고압산소도 고압산소에 대한 금기 사항이 아니라면 해볼 수 있다. 해보고서 좋아지면 더 해보는 거죠. 좋아진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저는. 고압산소 전에는 빈혈이나 이런 거 그리고 원인 찾는 것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적으로는 기흉, 그러니까 관이 꼽혀있지 않는 기흉은 하면 안 돼. 일단 기흉이 있으면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막 쪽에 아주 심각한 질환이 있을 땐 또 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그때는 이제 상대적 금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암 치료 목적이 더 강하다면 고막을 뚫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건 좀 특이한 경우고 기본적으로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그러니까 고압산소를 못하는 경우 기흉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죠. 고압산소는 이제 권고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드리고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한 후에 그것들이 해결하는 데서 계속 피곤하거나 또는 한번 고압산소를 해도 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암양 생각은 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해보고 싶은데 핑계 대고 못하는 것 같아요. 하려면 또 계속 해야 돼요, 이건요. 오랫동안 그래야 효과가 더 좋습니다. 최근에는 항노화 목적으로도 사용할 때도 있고 피부 클리닉이나 또는 이제 그 성형외과 같은 데서는 아주 고가로 그것도 이제 마스크 타입도 아닌데 막 바꾸서 하는 데도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치료 목적으로 한다 또는 효과를 보려면 압력이 되게 중요해요. 압력이 제대로 된 압력으로 제대로 된 시간을 제대로 된 주기로 해야지 효과가 있다. 그리고 효과를 보려면 전후에 그걸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막연히는 아니고 느낌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객관적인 근거나 증거를 통해서 더 할 수 있는지 해도 되는지 또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좋았는지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방사선 치료,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라는 마지막 방사선 치료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떤 분들은 양성자 치료나 중입자 치료가 방사선 치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근데 방사선 치료다. 방사선 치료가 원래 광자, 엑스레이션 치료에서 쭉 오다가 입자 치료예요. 두 개는 입자 치료. 그래서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 수소 아시죠? 수소 원자핵. 그다음에 전자를 빼고 그다음에 중입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무거운 입자라는 뜻이에요. 중입자, 무거운 입자인데 주로 탄소, 그 임상적으로 탄소를 쓰고 있죠. 네, 둘 다 입자다. 공동 목표. 종양에는 충분히 정상 저직에는 더 적게. 사실 이게 중요한 목표예요. 그러니까 치료해서 그 암 조직을 완전히 없앤다. 그러면 사실 일반적인 엑스레이선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법에 의하면 부작용도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전상 양성자나 중입자가 좀 더 없다. 일부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양성자 같은 경우 소화라든지 뭐 뇌 쪽에 할 때는 훨씬 더 충분히 일반적인 방사선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암에서 더 좋은 게 아니다. 그렇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비싸다고 최근에 나왔다고 더 좋은 게 아니다. 마케팅에 너무 속으면 안 돼요. 예.
그런 얘기하면 또 막 그쪽 회사 이쪽 병원들이 또 싫어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방사선 치료는 주로 광자, 엑스레이를 사용했었어요. 근데 이제 입자가 나온 거죠. 불과 한 2, 30년 전부터 연구는 그 전에 했겠지만 양성자와 중입자라는 그 입자를 갖다가 이제 몸속을 통과시키면서 어느 특정 깊이에서 에너지가 집중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쪽이나 앞쪽에는 영향을 적게 주면서 그 우리가 목표로 한 지점에만 세팅을 해서 거기서 에너지가 집중되게 하는 게 바로 입자 치료의 그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밀 타격이죠. 정밀 타격. 네. 그래서 양성자는 종양 깊이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어느 깊이 일정 깊이에서 이걸 브래그 피크라 그래요. 이 브래그 피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데 양성자 치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만 딱 올라가고 그 뒤로는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되니까 뒤쪽의 정상 조직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엑스레이는 하다 보면 쭉 다 방사선이 지나가니까 그 통과되는 그 길은 전부 다 방사선 쏘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방향으로 쪼개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좀 덜 다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방사선 치료는 지나간다는 개념이고 얘는 가다가 그 세팅한 포인트에서만 에너지 방출이 많이 되고 뒤쪽으로는 보호를 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목표 지점에 좀 더 집중한다 그런 개념이니까 그것이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 나온 이런 밑에 나온 건데 이 수소 원자예요. 우리 원자는 중간에 핵이 있고 그 같은 값으로 마이너스로 전자가 빙빙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 전자를 제거하면 이 안에 붉은색 원자 핵이에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핵이 양성자예요. 원자 핵을 이게 가속을 시켜가지고서 쌩 하고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툭 에너지가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만. 그게 양성자 치료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수소 원자는 원자 핵이 하나잖아. 전자 하나.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제일 첫 번째가 수소잖아요. 그죠? 우주의 생성은 수소다. 수소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어찌됐거나 수소 원자가 핵이 있고 주변을 전자가 도는데 전자를 제거하고 핵만 가속을 시켜서 그다음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라는 뜻이에요. 입자, 광이 아니라. 요게 이제 영어도 있어서 좀 했겠는데 우측 Y축이 방사선 양이고 밑에 X축이 깊이에요. 그러니까 10cm, 20cm, 30cm. 자, 녹색은 일반 엑스레이. 엑스레이는 쭉 가면서 겉에부터 쭉 방사선이 쭉 가요. 그러니까 깊이 오히려 바깥쪽이 더 방사선량이 많아요. 근데 이제 빨간색 보세요. 파란색은 보지 마시고 빨간색이 양성자예요. 자, 양성자는 처음에 방사선이 적게 가다가 어느 깊이에서 뿅 하고 튀어서 뾰족하게 찍고 쑥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뾰족하게 올라가는 이 지점이 가장 방사선이 많이 쏘여진대요. 그러니까 암이 있는 부위에 딱 맞추면 암만 죽인다는 거죠. 암만 죽인다. 이걸 보정해서 이렇게 파란색처럼 만들 수 있는데 어찌됐거나 녹색 보면은 이렇게 쭉 가는 길에 다 방사선이 가는데 빨간색은 이 암이 있는 위치 뭐 20cm, 10cm인데 20 너무 깊네요. 하여튼 20몇 cm 딱 가서 여기서만 빨간색 피크를 친다.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입자 치료고 입자 치료의 한 종류가 바로 양성자 치료입니다. 중입자도 입자 치료예요.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중입자도 역시 마찬가지. 중입자 그 대신에 탄소예요. 탄소. 더 무겁죠. 무거운 입자예요. 양성자는 가벼운 입자. 똑같이. 그러다 보니 입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뾰족한 빨간색 도표가 나오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하는데 좀 더 세게 무거우니까 에너지가 세다는 거지. 방식은 거의 같아요. 양성자랑. 근데 그게 강하다는 거지. 정밀한 거는 양성자랑 같은데 센 거는 뭐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같은데 그 비슷한 정밀한데 손상시키는 방식이 더 강하다. 그래서 일부 방사선 저항성 종양에서도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 연구가 많이 안 돼서 쓰는 데가 많지 않아서 논문들이 아직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중입자는. 이게 연세의료원 우리나라는 한 군데 있죠. 아까 그 양성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2군데 있고 지금 요거는 연세의료원에 있는 거예요. 나무위키에 있는 거 제가 가져왔어요. 뭐가 좀 거의 몇 천억 들었대는데 참
대기 많이 타고 한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가속을 시키는 거죠. 중입자. 그래서 두 가지 다 정상 보호 장점이고, 근데 양성자는 좀 더 오래됐어요. 그래서 임상 데이터가 많아요. 중입자는 마찬가지 똑같이 정상 조직을 보호하는 장점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거기다 더 우월하다면 더 무거우니까 생물학적으로 더 세게 쳐서 그 방사선에 대해서 약간 저항성이 남까지도 좀 죽일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입자 치료는 아직까지 한 군데잖아요, 그죠? 한 군데라서 이용 기간이 적고, 물론 최근에는 좀 더 늘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고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중입자 그러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거가 양성자에서는 적다. 물론 가능성은 있다. 뭐 이 정도. 이것이 무슨 이것이 모든 암을 치료한다? 그 전혀 아니에요. 그럼 어떤 환자가 입자 치료를 갈게요. 그냥 중입자하고. 그래서 어떤 중요 장기가 가까이 있을 때는 입자 치료가 좀 낫지 않을까. 특히 소아나 청소년처럼 장기 후유증을 줄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성자 치료가 중입자 치료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예전에 방사선 치료 받았을 때 이제 또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정상 조직 손상을 적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입자 치료,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공이 입자 치료는 최신이라서가 아니라 정상 조직을 얼마나 아끼느냐가 핵심 선택 기준이에요. 그래서 정상 조직을 살려준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양성 치료는 아까 얘기했지만 소아암, 뇌종양 등에 좀 도움이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장기를 보호할 수 있을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아, 중추신경계 등이 가장 중요한 양성자의 강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 방사선 치료보다 항상 오래 그렇지는 않고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상 근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식도암 같은 경우는 뭐 연구했는데 일반 방사선보다 독성 부담이 줄었고 치료는 효과는 비슷하다. 문제는 효과는 비슷했네요. 또 그다음에 소아에서는 인지 기능이나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방사선 치료가 인지가 떨어지면 그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감소 가능성이 이제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일반 방사선 치료보다 훨씬 월등하지는 않지만 암 죽이는 거에 있어서는 우월하게 아직까지 입증되진 않았지만 부작용 면에서는 훨씬 적은 걸로 입증이 되고 있다. 이것이 가치예요. 그래서 정상 조직을 덜 다치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그러기엔 비용이 너무 비싸다. 것도 있죠. 중입자 치료도 특별히 잘 되는 암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방사선 저항성 있는 종양에 앞으로 기대가 된다는 것이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들어온 거에서는 전립선암에 처음에 하다가 최근에 췌장암이나 국소인 경우에 시도를 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돼서 데이터가 쌓이면 그 데이터를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환별 근거지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지금 그래도 여력이 되는 병원에서 사다 놓은 곳이니까 많이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 제대로 된 결과를 많이 내주시길 바랄게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상 데이터가 많지 않다. 그래서 모든 암의 최고 치료라고 하는 건 과장이다라고 합니다. 현재 입장이에요. 물론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명하지만 선별된 환자에게 유용하고 강한 도구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부작용이 역시 마찬가지 방사선이가 있습니다. 뭐 거기만 딱 치니까 없겠네 아니고 그렇지 않고 당연히 일반적인 방사선 부작용 다 나타날 수 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소적인 그런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선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 조직에 제대로만 한다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제대로 해야 돼요. 환자가 움직일 수도 있고 숨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설계를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양성자나 중입자나 공이 부작용이 없는 치료는 아닙니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더 정밀한 방사선 치료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호흡
호흡이라든지 뭐 체중, 그다음에 미리 생각했던 거, 그리고 종양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4DCT라든지 호흡 동조, 뭐 적응 치료 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뭐 기계는 훌륭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좀 더 그 임상적인 경험들이 더 많이 쌓여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좋은 양질의 논문적 근거가 좀 마련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됩니다. 하여튼 가격이 또 제일 중요한 게 중입자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전혀 뭐 의료보험도 안 되고 안 되잖아요. 그죠? 실비보험도 안 되고 그래서 좀 너무 금액이 과도한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적응이 된다면 또 경제적으로 여력이 된다면 충분히 해볼 만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입자 치료가 다른 치료들에 비해서 월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정밀한 건 맞습니다. 최신인이 무조건 환자 선택이 중요해요. 비싸면 더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와 목적에 맞게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충분히 해볼 능력이 되고 해볼 상황이 된다면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 발전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에 할 것이냐 아까 충분히 얘기했듯이 그런 경험도 봐야 되고 또 그 중요한 거 소아 환자라든지 또 이전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주변 정상 장기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 다 봐야 되니까 사실 의사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까 그게 보시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또 그리고 하여튼 좋은 기가 있어서 좋긴 하지만 잘 쓰면 좋고요. 또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큰 보탬이 되는 건 저도 충분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둘 다 훌륭한 도구이지만 모든 암의 정답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상 조직을 덜 다치게 하는 것이 강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치료제의 이름보다는 나의 상태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를 봐주시는 주치 선생님과의 진솔된 소통을 통해서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도 세 번째 시간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입니다. 많이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또 그냥 한번 제가 짚어봤고요. 방사선 치료 결론적으로 암이라고 생각. 방사선 치료와 온열 치료, 그 중입자가 됐든 양성자가 됐든 너무나도 궁합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갖고 오고 싶은 논문이 있는데 같이 했을 때 입자 치료와 거의 비등한 효과를 냈다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논문적인 거니까 그게 뭐 맞다 틀리다보다는 그런 논문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방사선 치료와 온열 치료는 궁합이 너무 잘 맞는다. 요거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받고 볼게요. 금시성관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혹시 백혈구 수치를 올리려면 뭐가 좋은가요? 참고로 비타민은 3개월째 고용량을 먹고 있습니다. 아마도 암 환자식 당연히 암 환자실 거고요. 백혈구 수치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치료 때문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항암제나 또는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 다른데 일단 떨어지면 특히 호중구가 더 이제 급하거든요. 폐혈증 때문에. 물론 암과 싸우는 거는 이제 림프구지만 호중구는 기본적인 세균과의 싸움에서 폐혈증을 예방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많이 떨어졌다면 그것에 대한 그 처치 열이 나는지 한번 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일단은 항암제라면 항암제 용량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량에 대한 조정 아니면 또 너무 많이 계속 떨어지는 게 반복되고 나이가 있으시다면 호중구 촉진제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점도 있고 약간의 우려되는 점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가장 그래도 권장되는 그런 기존 의료에서는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음식 비타민 C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하고 또 우리 환자 중에는 뭐 닭발을 먹었다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된다가 아니라 그게 큰 나쁜 짓이 아니라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좀 더 이게
깔끔하게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볼 수 있는데 다음에 제가 한번 그 다음번 시간 할 때 검증이 된 거 또는 해볼 만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백혈구 감소하는 분들. 또 백혈구는 우리 군인이니까 우리 치료 중에 또 군인들이 같이 감소하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하여튼 치료 잘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미랑 예, 김선만이었습니다.